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1강을 함께 살펴보며 페미니스트가 무엇인가, 즉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페미니스트 운동을 개진했던 자유주의 페미니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에 대한 한계를 딛고 일어났던 흑인 페미니스트, 우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페미니즘 운동까지 아우르면서 그렇게 페미니즘이 각자의 시대 속에서 각자의 여성에 대한 한계를 딛고 일어나서 그것이 일종의 여성 운동이 될 수 있었던 그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후진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각각 그 시대마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의 맥락 속에서 최선의 페미니즘을 전개했다. 여기에 의의를 두는 것이 우리가 페미니즘의 역사를 보는데 좀 건강한 시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2강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 3번 정도에 나누어서 제가 뭐 너무도 많은 분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조금씩 야금야금 좀 느린 속도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천천히 독서를 하는 서독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좀 천천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은 레디컬 페미니즘과 후기 근대 문명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한 4갈래 정도로 교수님께서는 레디컬 페미니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 페미니즘이 또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 레디컬 페미니즘의 4갈래 중에 하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 첫 번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레디컬 페미니즘을 페미니스트 운동 2기라고 이제 명명합니다. 이 레디컬 페미니즘은 1960년대 후반쯤에 촉발이 돼요. 그리고 1970년에서 80년대에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미니스트 운동 2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레디컬 페미니즘, 그리고 지금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다양한 페미니즘의 패러다임들을 이 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든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게 그 전 시대, 즉 그 전에 유행했고 대세였던 페미니즘의 한계들을 딛고 일어났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1기, 2기로 나눠지는 이제 기준이 1기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고 2기는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기와 2기의 어떤 차이점은 분명하죠. 가령 1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 우머니스트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함께 나눴지만 1기에서 주장했던 그 페미니즘의 그 목소리는 어떤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부분보다도 여성의 교육 기회와 참정권을 얻기 위한 주장들을 좀 강하게 했던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정체성 자체를 건드리는 부분이기보다는 여성에게 어떤 자유를 달라,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다, 동등한 권리,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운동이 물론 분명 그 시대 상황에서 여성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서 뭐 자신들의 교육 기회, 그리고 자신들의 참정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것은 분명 유의미하죠. 그 시대 속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운동이에요. 그런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어떤 정체성과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그런 1세대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의 한계가 또 명확하기도 하죠. 그 한계는 아무래도 그들이 외쳤던 뭐 교육기회라든지 참정권 등의 문제는 말 그대로 법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문제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미 예전역에 경험했지만 여성의 교육기회,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말 그대로 성취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그 이후에 뭔가 이 페미니즘 운동을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명분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그들이 원했던 바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권리를 얻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 성취를 이루게 되니까 한 1930년도대 정도가 되면 이런 어떤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의 이 운동성이 말 그대로 대중적 현에서 시들어지게 됩니다. 이룰 걸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약 30년 정도는 이제 페미니스트 운동사에서 흔히 반동기, 뭐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반동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말이 설명해 주다시피 너희들 뭐 이루을 거 이뤘는데 너희들 뭐 원하는 거 이루어졌잖아. 근데 뭘 페미니즘 운동을 아직도 해? 약간 이제 역풍 느낌의 이제 흐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페미니스트 운동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시 이제 질문을 세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이 어떤 여성으로서 사회 속에서 누려야 할 만한 응당의 어떤 자유들,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2기에서부터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30년 동안의 반동기를 지나서 1960년대 후반 정도부터는 페미니스트 2기라고 할 수 있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바는 명확하죠.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여성 해방, 그리고 여성의 인권 문제는 단순히 법적 권리 획득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즉, 사회 구조의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직시하면서 전개된 운동이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우리가 사회 구조 하면 딱 생각나는 철학자가 있죠? 마르크스. 아무래도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대부분 이 마르크스의 계급 분석 틀을 기저에 깔고 이제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머니스트의 운동을 본인이 성찰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 본인이 이제 되게 우머니스트를 많이 동의하시는 성향을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우머니스트를 지지하는 이제 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자아의 성찰과 반성을 조금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머니스트를 되게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바라봤단 말이죠. 물론 그거를 잘못 보면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걸 절대로 뭐 우리 지금 이 시대 핵가족 담론 속에서의 어떤 여성의 틀로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는 우머니스트는 흑인 페미니즘이라는 맥락 속에서 봐야 제대로 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흑인 페미니스트들이 일으켰던 우머니스트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우리의 어떤 삶의 정황에 맞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머니스트의 한계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교수님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우머니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사회 구조 문제를 뭐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뭐 확실하게 우머니스트 공부를 해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책의 이해에 따르면 우머니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개인의 변화, 어떤 개인의 살림과 살려내고 살림으로 이제 공동체를 지켜내고 개인의 어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버틴다. 강인함과 온유함, 부드러움,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어떤 개인의 덕목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속한 곳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꼭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교수님 본인도 반성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우머니즘을 통해서 느끼는 이제 이 우머니즘의 한계입니다. 개인만 변하면 뭐하냐. 결국 사회 구조와 사회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냐. 과연 여성의 평등이 정말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 우머니즘 가지고만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머니즘 같은 경우는 아무도 불편하지 않은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왜? 굳이 남을 찌르지 않고 개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니까요. 근데 과연 이런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 페미니즘이 대안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가피하다. 즉 사회 구조를 겨냥하고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좀 질문을 가져야, 시스템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건 불가피한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머니스트 진영에서는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좀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의 패러다임, 즉 자유주의 페미니즘 혹은 우머니스트 혹은 레디컬 페미니즘 등등 이런 하나의 패러다임과 하나의 조류만이 페미니즘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패러다임만으로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세상을 한 번에 완전하게 만들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우머니스트가 되어야 된다. 모두가 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돼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은 오히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페미니즘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어우러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다양성 속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함을 통해서 이루는 통일성? 이런 부분들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덕목이죠. 말 그대로 우리를 굳이 후배라고 칭한다면 우리 페미니스트 선배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주장하고 걸어왔던 이 페미니스트의 길의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후배들의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페미니즘을 조망하면서 취할 건 취하고 좀 성찰할 건 성찰하고 이럴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상학적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조차도 안 한다면 문제가 되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다 혹은 페미니즘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뭔가 하나에 깊게 꽂혀가지고 그것만 지지하고 다른 건 다 그냥 나쁘다, 틀리다고 여기는 것보다는 이런 역사 속에서 그 당대의 상황 속에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페미니즘의 어떤 지형들과 사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루 공부하고 두루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떤 것이 적절할까,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하는 게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아주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세대 페미니스트라고 2기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소제목은 레디컬 페미니즘 어디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이 바로 어디까지의 기준에 따라서 교수님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레디컬 페미니즘을 정의하고 있어요. 아까도 했던 질문이지만 1기 자유주의 페미니즘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핵심어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여성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 그래서 그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법적 조치를 너희들이 취해야 된다. 그랬던 운동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의 한계를 딛고 일어난 2기 페미니즘, 그리고 2기 페미니즘 이후의 진정한 핵심어는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여성이라는 것을 그동안은 당연하게 뒀어요. 우리는 여자라는 것이 당연해. 그래서 우리는 여성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냐, 이거를 몰두했던 게 1기 페미니즘이었다면 2기에 접어들어서는 과연 여자란 무엇인가? 우리는 여자인가? 우리는 여자여야 되는가? 그리고 여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여자여야 되냐? 굉장히 본질적으로 들어가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성성 혹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당위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성은 누구인가?
이런 굉장히 레디컬한 급진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양한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성이란 정체성을 놓고서 이만큼 밀고 나가, 저만큼 밀고 나가, 아니 끝까지 밀고 나가, 이 밀고 나간 정도에 따라서 4가지 입장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 교수님도 본인이 밝히지만 본인은 이 4가지를 다 지지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4가지 입장들이 어떤 나름의 이유와 나름의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속사정들, 그리고 그 주장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장점들, 이런 것들을 취할 수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오늘은 뭐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첫 번째 것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흔히 이제 우리가 보통 급진적 페미니즘, 그리고 뭐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페미니즘의 이 소제목을 뭐라고 말하냐면 빨간 스타킹 성차를 제거하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차 제거가 이 첫 번째 페미니스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체성이라는 핵심 단어를 가지고 여성 문제를 접근한 게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미니즘의 기조가 되었던 두 선배가 있는데, 첫 번째 분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는 분이고요. 두 번째가 케이트 밀레트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다 궁극적으로는 성차의 소멸을 통해서 여성 해방을 이루려고 하죠. 성차의 소멸.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 성차가 소멸되는 방법만이 남녀 간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여성 해방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는 분은요, 이분은 이제 1969년쯤에 레드 스타킹이라는 공동체를 발족합니다. 이 레드 스타킹은 뭐 그 어원에 대해서는 이제 책에 잘 나와 있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가부장제 자체를 해체하기 위한 아주 운동성이 강한 성혁명을 전개하는데 일조했던 공동체입니다. 되게 레디컬하죠? 그러니까 가부장제 시스템 자체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가부장제 시스템을 존속시키는 이 재생산 수단으로서 성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성이라고 하는 거, 섹스, 성을 아주 강렬하게 거부해야 된다, 여성들은. 야, 우리가 그냥 이것만 딱 들으면, 아니, 이 아름다운 성을 왜 거부해? 이 설명을 들어보면, 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판타지적인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급적인 활동이라는 걸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을 계급으로 인식하는 것은 소위 제2기 운동을 일으키는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기조가 돼요. 말 그대로 이 페미니스트들은 사회 시스템, 즉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뭐 이걸 통해서 이런 권리를 찾아내고 이런 자유를 찾아내고 이런 법적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여성 해방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오히려 반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시스템보다도 그냥 여성들의 위치 정도를, 권리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만든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거구나.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여성이 뭐 남성처럼 된다고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결국 구조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 파이어스톤을 통한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깨닫습니다. 즉, 가부장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제, 이 두 체제에 아주 굉장히 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부장제 소멸의 방점을 찍은 경우를 급진적 페미니즘, 즉 가부장제 쪽에다가 좀 더 무게를 둔 페미니즘을 급진적 페미니즘이고, 자본주의제 타파, 즉 자본주의 쪽에다가
자본주의제 쪽에다가 무게를 둔 페미니즘을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근데 물론 이 두 페미니즘을 그냥 묶어서 다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두 페미니즘이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결국 성차 제거예요. 이 성차라는 것은 결국 계급이라는 거예요. 최초로 성별의 차이가 아주 최초로 분화된 고대로부터 생겨난 계급이라고 본 것이 그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차 속에서의 어떤 계급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부장제 안에서의 성행위. 즉, 일부 일처제적 재생산 중심의 성관계를 계속하는 한 여성 해방은 어림도 없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이 성관계 속에서 결국 남녀 간의 계급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케이트 빌레트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혈연 중심의 핵가족 해체를 주장해요. 그러면 이제 흔히 생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녀 간의 어떤 성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을 위한 생산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인공생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급진적인 제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고깝게 보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냥 성적으로 자유롭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즉 프리섹스를 즐기자는 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근본적인 사회 계급과 이 계급이 남녀 간의 차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어떤 성관계 속에서의 그 계급 구조,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거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생산을 중심으로 성차를 나누는 방식들, 이 재생산이라는 걸 명목으로 끊임없이 섹스를 통한 어떤 계급이 계속 고착화되는 이 모습들 자체를 소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소멸하는 방법으로 여성 해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약간 이러한 페미니즘은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심리학 용어 중에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이상적인 인간이란 한 인격 안에 소위 문화가 말하는 여성적, 남성적 특성이 균형 있게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거를 이제 페미니스트적 이론으로 차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이상적 인간상은 안드로지니, 동일한 인간상,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차가 있는 게 아닌, 그게 이제 심리학 용어 아니마 아니무스를 이제 차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좀 더 이 성관계 속에서의 계급, 권력관계를 좀 더 적나라하고 실제적으로 밝힌 분이 케이트 빌레트입니다. 이 케이트 빌레트는 성정치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소설 문학들을 탐구를 하면서 이 문학 속에서 남자들이 여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는지에 되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으로 인해서 2기 페미니스트들의 모토가 생기는데 그 모토가 뭐냐 하면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녀 간의 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성관계가 사실상은 그동안 남성들이 여성들을 착취하고 여성들 위에 군림하는데 되게 정치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되게 사적이고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은 철저하게 공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것, 이게 바로 케이트 빌레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지배의 권력 관계가 들어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묘사하고 재현하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차별적인 부분들, 권력 관계 속에서나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여성을 표현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하기는 어떤 여성이든 그게 자유주의 페미니즘 여성이든 우머니스트든 누가 됐든 어떤 여성이든 예외 없이 가부장 전통이라는 건 성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늘 남성 우위였다. 남성 지배적인 구도를 확고히 해왔다. 그 여성이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를 교수님이 들기도 하는데
뭐 최근까지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요새는 좀 별로 안 그렇지만 요새는 그런 걸 보면 더 오히려 눈꼴 시려서 못 보는데, 최근까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되게 전형적인 지배 종속 관계의 남녀가 등장했던 건 사실입니다. 남성의 적극성과 여성의 수동성이 되게 아름답게 그려졌어요.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함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당장 막 남성이 여성을 벽으로 밀치고, 막 남성이 여성의 손목을 끌고 막 어딜 가고, 이걸 누가 폭력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남성이 박력이 있네, 여성은 되게 약하고 남성은 박력 있게 하고, 이런 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능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되게 남녀의 사랑을 표현했던 방식이죠. 요새는 그런 걸 보면 저도 이제 좀 불편해요, 되게. 최근에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었나 모르겠네. 그 김은숙 작가가 했던 더킹이라는 드라마, 그 이민호하고 김고은이 나왔던 드라마인데, 거기서도 약간 남성을 되게 막 우상화시키고, 약간 남성을 강인하고 남성화시키고, 여성은 되게 막 무슨 그런 낮은 존재로 취급하는, 되게 힘없는 존재, 끌려가는 존재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드라마가 좀 욕을 먹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욕을 먹는 시대예요, 그게. 그나마 뭐 다행인지 몰라도.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그런 미디어 속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되게 지배 종속적인 관계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에이, 저게 지배적이네, 종속적이네, 계급이네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밀레트는 고발하는 거거든요. 일찍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고발했다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트 얘기를 좀 이어서 하면, 이 밀레트가 본인의 책에서 소개하는 장준의 자전적 소설 도둑일기라는 소설의 한 부분을 소개를 하기를, 여기서의 주인공은 약간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동성애에 대한 성향도 권력관계로서의 동성애가 그려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여자 역할의 남창이 나오는데, 이 남창을 묘사하기를 그녀라고 응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떤 남성을 그녀라고 호칭하고 응시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그녀라는 단어를, 그 여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낮잡아보고 그렇게 이제 혐오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의 문화 속에서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사실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흔히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막 얘기하다가 아이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야 이 새끼야, 야 이놈아, 이런 식으로 욕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 싸우자는 욕이 아니라 되게 친근함의 표현이죠. 서로를 부를 때 아이 이놈 새끼가, 야 이 새끼가, 이런 식으로 욕을 하기도 해요. 근데 꼭 보면 어떠다가 가끔 야 이년아, 그냥 남성 친구를 야 이년아, 이년이 진짜, 년으로 꼭 바꿔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결국에는 친근함의 표현이 아니라, 걔를 지금 너가 지금 옳지 못해, 너는 좀 허접해, 너는 형편없다 라고 여길 때 꼭 이년아 라고 부른다는 거. 와, 이거는 정말,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고등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고등학생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전현이 막 이런 식으로, 남성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여성 혐오적인 언어들이 불과 이런 21세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는 그런 남중 남고에 나와서 그 당시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글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왜 남성을 여성으로 표현할 때, 되게 낮은 존재로 표현할 때 여성을 호칭해서 부르냐 이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남성이 그동안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는 거거든요. 권력관계 속에서 힘이 없는 남자들조차 여성으로 응시되고 비하되는 것을 모멸감의 기호로 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없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걸 없애려면
본래적으로 한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성을 통전적으로 발현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해답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뭐 개인의 뭐 변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상 자체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동안의 남성 여성을 성차를 계속 주면서 남성은 남성적이고 여성은 여성적이고, 근데 이런 성차가 있어봤자 남성은 여성을 끊임없이 낮잡는 표현으로, 혐오하는 표현으로 여성이라는 표현을 소비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한 인간성이 결국에는 아까 안드로지니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니마 아니모스, 결국 이상적 인간상은 여성적 남성적 특성이 균형 있게 발현되는 것, 성차가 아니라 성차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여성에 대해서 혐오의 어떤 표현을 비롯한 혐오의 정서조차도 사라질 수 있다. 이 구조 완전 이거는 되게 급진적인 거죠. 바꿔버리는 거예요, 구조를.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들 앞에 나왔던 것들을 그냥 말 그대로 무시해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성차를 제거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여성 해방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레디컬 페미니즘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정도까지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네 번째 그리고 결론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